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신과 기만,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신뢰와 소통, 그리고 배려와 협력 등 이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힘이야말로 지역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 마을의 문제를 찾고 마을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체 활동은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여러 병폐,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활동이라 할 텐데요. 하지만 민선 8기 1년 반 만에 대전 지역 공동체는 해체 위기에 있습니다. 대전시와 자치구들은 그동안 주민들과 협의 과정 없이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화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등 주민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을 없애거나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대전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역시나 뚜렷한 이유와 근거 없이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축소시켜 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에 명시된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 공동체를 통한 사회 통합과 마을 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 또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폐쇄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요. 결국 대전 지역 마을 활동가들이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대전시에 맞서 연대단체를 꾸리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대전은 몇몇 선출직 공직자들과 공무원들이 아니라 대전 시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공동체 지원 정책은 정권에 따라 만들었다 없앴다는 일개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선택받은 선출직 공직자라는 이유로 결코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대척점에 있는 시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의 의견 역시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시정의 힘이 될 것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이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납니다. IMTV 정진호 PD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자, 오늘은 키워드 하나만 알아볼 텐데요.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아주 갈 때까지 가는군요로 정해봤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대체 누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일관합니까? 네, 민선 8기와 9대 그 지방의회 개원한 이후에 그 여야 곳곳에서 여러 갈등을 좀 보이고 있죠. 예. 이 대전시 의회는 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요,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그 입법 활동에 일체 응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일도 있었었고요. 그렇죠. 또 대전 동구의회에서는 이 글로벌 아카데미 예산안 통과 이거 무산을 놓고 양당이 일명 뭐 현수막 전쟁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의회 내에서 여야가 극단적으로 갈등하는 모습과는 달리 한편 자신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서는 너무도 사이좋게
한 목소리를 내고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땐 또 정말 일사불란했었죠. 예. 그래서 좀 지방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좀 곱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 대전 동구의회가 그 하반기 연찬회를 진행하면서 서로 따로따로 다녀왔거든요. 이 대전 동구의회는 하반기 연찬회를요, 지난달 25일과 30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25일부터 27일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 그리고 의회 사무국 직원 6명이요.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다녀왔고요. 다녀온 이후인 30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또 2박 3일 일정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4명 이렇게 이제 8명이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예. 본래 연찬회라는 용어 자체가요,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회, 만찬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학문 따위를 깊이 연구하기 위한 활동이 연찬회가 가지고 있는 뜻인데, 맞습니다. 이게 관광성이 아니냐 시비 늘 있어 왔고, 그때마다 의원들은 의원 간의 단합도 중요하다라면서 함께 간다 이런 명분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야가 각각 따로 연찬회를 심지어 가는 것, 불편하지 않게 뭐 친한 사람끼리 놀러 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제는 뭐 하다 연찬회까지 이렇게 좀 따로 가는 모습, 이게 우리 정치에서 협치가 사라진 모습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역장과도 이렇게 여야가 따로 연찬회 가는 거 상당히 좀 드문 현상이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예. 이런 모습은 그 대전 중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소속인 윤양수 의장하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의회 사무국 직원 3명과 함께요. 그 지난 월요일에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연길로 이미 떠났고요.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요. 그 의회 사무국 직원 2명과 함께 4박 6일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으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과 함께요. 그 국외 정책 연수 이 명목으로 이제 독일을 방문한 것입니다. 뭐 한쪽은 중국으로, 한쪽은 독일로, 참 보기 안 좋군요. 네, 거기다가 이들의 그 국외 출장 동선을 좀 보면요. 우선 민주당 의원들은 첫날에는 중국 연길 용정에 있는 비암산 일송정, 그리고 윤동주 생가, 뭐 명동중학교 이런 곳을 가고요. 다음 날에는 이도백화로 이동해서 농심 백산수 공장 여기를 좀 견학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일째는 백두산 천지, 장백폭포, 자연 온천지대, 노견담 이런 데를 방문했고요. 나흘째는 그 도문에 있는 중국과 그 북한 국경 지역, 그리고 연변 박물관, 봉오동 전적지 이런 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귀국구에 올랐고요. 그 참고로 이들 연수에 그 구민 열세 1,3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예. 비용을 이렇게나 많이 쓰거니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역시나 거의 관광 코스입니다. 뭐 이제는 뭐 새롭지도 않죠. 예. 그리고 이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과 함께 그 정책 연수 떠난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여정을 좀 보면요. 첫날은 거의 비행기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튿날엔 베를린의 국제문화센터인 우파 파브릭, 그리고 이제 먹거리의 집합소인 슐츠 마르크트, 그리고 베를린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팩토리 베를린 이런 곳을 방문했고요. 다음 날에는 베를린의 대표적인 쇼핑몰인 이 비키니 베를린, 그리고 이제 등록문화재인 쿨투어 브라이 어라이, 그리고 베를린 장벽, 뭐 팩토리 베를린 입주한 한국 기업 이런 데 방문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베를린시의 그 도시개발, 건축, 주택부서 이런 곳을 가고요. 또 의회 의사당, 한국대사관 방문한 다음에 내일 이제 비행기에 타서 모레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이번 국외 출장에는 모두 2,100만 원 정도의 그 중구민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예. 정말 입이 아프도록, 귀가 따갑도록 외유성, 관광성 연찬회나 연수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가 않는 현실, 게다가 여야가 따로따로 이렇게까지 떠나는 의원들의 행태가요, 정말 시민들의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정치인 혐오를 확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지친다라는 표현도 좀 부족할 정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참 씁쓸합니다. 예. 향후 이들이 올리는 그 출장 보고서엔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나중에 보고서 공개되면 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IMTV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드리고요.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도 소개해드리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이제 배우 윤여정 님이 같이 해가지고 예. 꿀벌 식당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꿀벌 식당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이제 꿀벌, 그러니까 꿀을 매개로 뭔가 식당을 만드나 했었는데. 딱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을 위한 식당이 아니라 꿀벌들에게 먹이를 제공해주는 식당입니다. 아, 꿀벌들 와서 밥 먹으라는 식당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꿀벌들이 이제 보통 꽃이나 이제 여러 밀원식물들, 그러니까 밀원식물이라는 것은 이제 꽃이 먹이를 위해서 꽃꿀이나 꽃가루를 이제 습득하는 식물들을 밀원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예. 밀원식물들을 제공을 해가지고 꿀벌들에게 이 먹이를 제공해주자. 그래서 꿀벌들이 이 생태계의 이제 가장 아래 단계에서 이제 여러 역할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태계를 지켜보자라는 이런 캠페인인데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예. 꿀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이제 꿀벌 식당입니다. 캠페인 영상 보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당하고는 모습이 많이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이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 이제 보도도 여러 차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 그 윤여정 배우님 특유의 그런 좀 뭔가 기품 있는 네.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그 느낌과 또 꿀벌 식당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꽃들이 가득합니다. 네, 그래서 그 꽃들을 이제 어떻게 키우는지 짧게 영상이 나오고 예. 또 이제 음악 그룹인 이제 잔나비에서도 이제 음원을 무료로 이제 기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BGM까지 이제 적절하게 어울리면서 굉장히 좀 영상 자체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민분들 누구나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 꿀벌 식당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꿀벌 들어가 보시면 될 것 식당을 같습니다.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린피스에 일정 금액을 후원을 하시면은요, 5개 종의 이제 밀원식물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씨앗들을 좀 제공을 받아가지고 예. 자신의 텃밭이라든지 혹은 이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곳에 꿀벌들에게 먹이가 될 수 있는 이런 밀원식물들을 이제 네. 키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 지구 평균 기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요. 네, 우리나라 그 11월 기온 관측 이래 역사상 뭐 최고 기온을 맞습니다.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 와 닿는구나. 그렇죠. 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꽃이 피는 시기도 빨라지고 불규칙해지면서 꿀벌, 그러니까 벌이 네. 생존할 수 있는 환경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꿀벌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4월까지 이제 국내에서 폐사한 꿀벌이 총 188억 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년에 이제 비슷한 기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저희 코너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날씨가 좀 빨리 더워지고 이러면서 꽃이 피는 시기가 굉장히 불분명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꽃이 순차적으로 펴야 되는 건데 어떤 꽃은 더 빨리 피고 어떤 꽃은 더 느리게 피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벚꽃이 엄청 빨리 펴가지고 벚꽃 축제가 다 망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꽃이 빨리 피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꽃들이 서로 계속 개체수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벌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들은 이제 꽃을 통해 가지고 꿀과 이제 꽃가루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꽃들은 이제 다른 개체와 함께 이제 개체수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건데, 꽃이 너무 빨리 피게 되면은 벌들이 이제 동면에서 안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이 깨어나는 시기가 되면은 꽃이 다 져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꿀벌들 같은 경우는 먹이가 없어서 이제 폐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꽃들이나 여러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예. 생물 다양성이나 이제 생태계의 다양성들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계속해서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순환. 하지만 한편에서는 왜 이렇게 꿀벌 이야기 하느냐, 집착하냐, 꿀벌이 사라진다고 해서 인간에게, 우리 사회,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겠냐,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인간이 먹는 대부분의 식물들은요, 꿀벌들이 직접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들은 조금씩 그 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75%에서 81% 정도가 꿀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조사단체에서는 이제 꿀벌이 만약에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 식단이 어떻게 바뀌느냐 예. 이런 것들이 조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없어지게 되고 또 식물들의 종이
줄어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쨌든 육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뭐 과일 채소 우리 좀 줄이고 그쵸. 육식 위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동물들도 역시 사료를 먹기 때문에 그 사료의 기반이 되는 이제 곡물이라든지 여러 이제 식물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생태계가 사실은 깨끗하고 좋다라는 말은 자연이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종들이 서로 균형을 갖고 살아가는지가 이제 깨끗함의 기준이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생태계에서 어느 한 식물이나 어느 한 개체만 없어지더라도 그 피라미드가 무너진다고 말을 하는데 이 꿀벌이 많이 죽게 되거나 무너지게 되면은 한 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꿀벌로 인해서 보다 다양한 이제 식물들이 개체수가 줄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이 꿀벌들을 살리고 조금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데 이 환경단체들이 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꿀벌 식당 캠페인 네, 이거 하는 것처럼 꿀벌의 먹이가 되는 그 밀원꽃 네. 많이 심으면 어느 네. 정도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꽃을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나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카시 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밤나무를 통해 가지고 그 꿀벌들이 많이 이제 영양분을 섭취를 하는데 보통 이제 동면에 들어가는 10월 말부터 이제 근데 사실 지금 따뜻해졌기 때문에 아직 동면은 안 들어갔을 거고 예. 11월 혹은 12월부터 이제 2월, 3월까지가 이제 꿀벌들이 동면에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제외하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꿀벌들은 5월에 이제 아카시아 나무에서 꿀을 많이 섭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밤나무에서 많이 섭취를 하는데 문제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숲가꾸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사업들을 하면서 거의 다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시 나무는 왜 베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관상이라든지 혹은 여러 이유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다 베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밤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충을 잡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농약들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예. 꿀벌들이 이제 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꿀벌들은 대체로 다 설탕물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을 하거나 혹은 이제 생태계에서 조금씩 이제 꿀벌들을 배치를 해놓거든요. 야생벌들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지금 먹이사슬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텃밭 작은 텃밭들이나 혹은 이제 숲이나 이런 곳들에 밀원식물들 특히 꽃이나 이제 나무들을 실제로 가꾸게 되면은 벌들이 일단은 먹을 수 있는 음식 자체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위적인 설탕물을 벌들이 계속 먹게 되면은 벌들 자체도 사실 건강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여러 다양한 꽃들 그리고 여러 다양한 나무를 통해서 꿀을 섭취하게 되면은 토종 벌들의 이제 건강성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곳에 어쨌든 그 먹이 사슬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식물의 다양성들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이제 양봉이나 이런 쪽에 의지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설탕물 많이 먹고 제 생각에는 일반 시민분들이 이제 텃밭 수준으로 이제 꽃을 많이 키우는 게 물리적으로나 이제 산술적으로는 당장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그런 시작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혹은 여러 이제 꿀벌들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에서 시민분들이 관심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인식이 바뀌는 것 가장 그쵸. 중요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올해 되게 꽃이 빨리 폈네? 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꽃이 빨리 피면은 벌들이 없어서 큰일 날 텐데 라고까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수준의 이제 긍정성들이 저는 캠페인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양봉하시는 분들이 네. 걱정 저희도 이제 직접 들었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정확한 이유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너무나 급감을 하고 있다. 네.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지금 관련된 상황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지 뭐 보고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이제 기구들에서도 어쨌든 이제 밀원식물 생태계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은 벌들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환경에서 한정된 음식들을 계속 먹고 물론 꿀벌 같은 경우는 집단 서식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한정된 환경 속에서는 사실은 꿀벌들이 건강하기가 어렵죠. 토종 벌들도 이제 많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토종벌이 계속해서 급감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서 알았는데 토종벌의 정확한 개체수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관련된 이제 조사 자체도
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꿀벌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자꾸 꿀벌 얘기하나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꿀벌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 단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종이라는 것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밀원 식물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밤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를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나무들은 이제 꿀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 가장 좋아하진 않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밀원 식물들이 또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심을 갖고 숙각고기 사업들을 할 때 사실은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숙각고기 사업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그 산불에 얼마나 이제 취약해지느냐.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기준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꿀벌들을 비롯한 여러 식물 다양성들이 어떻게 더 다양해지느냐 이런 기준 관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대책 마련으로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법에 근거해서 뭐 도심에도 공원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 공원 만들 때도 꿀벌들이 먹을 수 있는 네. 잘 먹을 수 있는 것들 마련해 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공원과 또 사람을 제외한 다른 동식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로 공원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이제 편하게 쉴 수 맞아요. 있는 곳을 네. 위주로 사실 공원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도 쉴 수 있고 동물도 쉴 수 있고 식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원. 네, 사실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공원들 같은 경우는 밤에 너무 밝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사람들이 거기서 운동도 퇴근하고 하고 해야 운동하시는 되니까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근데 일정 정도는 그게 뭐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은 하는데 모든 공원이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공원의 종류 역시도 조금 더 다양해져가지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원과 또 동식물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좀 구분지어가지고 놓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환경 캠페인 실천 내용 끝으로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꿀벌 식당 캠페인에 직접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도시 텃밭 같은 것들 많이 가꾸시고 또 이제 교외로 나가가지고 주말에 이제 텃밭 가꾸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일단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위주로 키우시죠. 그렇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어. 키우시는데 거기에 한 켠에 그런 꽃들도 이제 잘 심으시면은요. 그 관상에도 좋고 또 꿀벌들에게도 좋고 하니까 네, 웬만한 꽃들은 다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텃밭 사용하실 때 농약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근데 사실은 뭐 되게 어려운 주문인 건 아는데 그런 텃밭 활용하실 때 이제 농약 사용도 좀 줄이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꿀벌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은 꿀벌 식당 캠페인을 통해서 꿀벌 보호를 위한 방안들 우리가 또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 르포 시간입니다.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재 씨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일 텐데요.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1차 노동시장, 그 외 중소 영세기업 또는 비정규직 노동이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됩니다. 문제는 이 두 개의 노동시장의 근로 조건과 환경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건데요. 대전 지역은 전국에서 특히나 이중 노동시장 격차가 더 큰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단지나 각종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한 1차 노동시장과 그 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지역에 프리랜서 단기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청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실제로 지역 청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고자 합니다. 예. 일단 임금만 봐도 그 격차가 이렇게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비정규직과 또 프리랜서로 일하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 들어볼 텐데 어떤 분들을 만나고 왔는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학원 강사, 지자체 출연 기관 조사원, 플랫폼 배달원, 영상 편집자, 연주자, 보험 설계사와 미용사, 종교직 청년까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계약을 하더라도 단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계약을 맺어 활동하는 노동자들이고요. 짧게는 3개월에서 3년, 7년까지 지역에서 거주하며 일을 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예.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경력도 제각각이고 개인이 처한 상황도 다르겠습니다만 지역의 청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역 청년들의 노동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계약서 작성이죠. 비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표준계약서나 용역계약서를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일하는 내용, 시간, 각종 수당과 급여 등 모든 조건을 상호 약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데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는 계약서 작성부터 난관입니다. 예. 근로계약서는 쓰고 하나요, 보통? 그것도 정말 학원마다 다른데 저는 쓰고 일한 경험은 없고요. 한 번도? 네, 사대보험을 안 들었어요. 아, 사대보험 없이? 네, 그리고 연차 이런 것도 언급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사교육은 아이들이 정말 시험 대비해서 바짝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기간에 풀로 쉬지 않고 나가서 근무를 하면은 그 뒤 며칠간 휴가를 준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 근로계약서 쓰고 일했다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아마 주변에도 별로 없을 겁니다. 관행 같은 거군요, 일종의. 원장님의 철학과 이런 거에 따라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지역 국립대학교에서 국어 교육을 전공한 뒤 학원 강사 일을 해온 청년입니다. 정확히는 국어 교재 편집 아르바이트부터 독서 지도, 논술 첨삭 지도 등 국어 관련 사교육 쪽에서 근무를 해왔는데요. 예. 사교육계는 학원이 너무 많고 학원마다 원장의 철학과 성격이 다르다 보니 상황이 제각각입니다.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 근로계약서는 둘 다 안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둘 다 안 썼고? 네네. 기간은 정해져 있었죠. 근데 그 정해진 기간보다 앞서서 해고 통보를 당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상황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만약 썼다면 이런 경우에서 뭔가 항의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일자리를 구할 때 항상 위축돼 있고 뭔가 좀 간절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냐든지 쓰겠냐든지 그런 제안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괜히 뭔가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여서 또 이렇게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연차나 휴가를 말로 합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어쩌다 보장을 받게 되면 그것은 사용자의 호의와 선의에 의해 얻어지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프리랜서 역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 영상 편집 경력 4년의 청년은 업계에서 표준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 표준 계약서 같은 게 있나요? 어때요? 제가 모르는 걸 수는 있는데 표준 계약서를 뭐 제가 봐본 적은 없어요. 네, 써본 적도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없죠. 먼저 제시가 돼서 와요. 이렇게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총 얼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간략한 이제 업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네.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식인 거고 횟수로 따지면 꽤 오래 하신 거죠? 네, 진짜? 횟수로 따지면 오래 했는데 꾸준히 일이 들어오진 않아서 프리랜서다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한 4년? 4년? 네.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네네. 네, 심지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황당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우선 차라리 촬영으로 계약을 하고 가는 거는 나아요. 제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이제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냥 편집인데 촬영까지 겸해주세요라고 이후에 얘기가 될 때는 진짜 애매한 게 그럼 제 카메라를 써야 되는지 카메라도 자연스럽게 제 걸 갖고 오면 사실 카메라 대여비로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장비가 또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도 프리랜서고 초보다 보니까 저도 제시를 못하고 그분들도 의뢰 당연하겠지 하다 보니까는 좀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사전 리허설을 가보지 않으면 이 조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화면이 날아간다거나 이런 고충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현장에 막 닥쳐서 뭐 이것저것 네네네.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그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작업 지시가 불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때까지 작업은 계속됩니다. 예. 언제든 작업을 할 수 있게 노트북과 하드디스크를 어디든 들고 다니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일정 끊고 나면 그게 사실 자기 수입원이 돼야 되는데 그쵸.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예고 없이 사라지는 뭐. 불안하죠. 왜냐면 이 한 달에 내가 얼마로 살지를 그쵸. 설정해놓고 어쨌든 하는 건데 음. 아무래도 일이라는 게. 근데 그런 게 없을 땐 좀 불안한 게 있고 다른 일을 찾아야 되고. 작업별로 표준 가격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 작업을 의뢰하는 이들이 전에 얼마를 받으셨는지 묻는 일도 허다합니다. 예. 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 조건이 그리고 각각의 작업에 대한 급여를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을 그러니까 의뢰하고 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근로 계약이 그러니까 아예 없거나 뭐 모호하게 돌아가는 것. 프리랜서 직군이라면 그리고 이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직장도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정말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4대 보험 가입인데요. 우리 지역에는 여전히 4대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프리랜서의 경계선에 있는 청년들에게 4대 보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예. 오히려 4대 보험에 가입조차 되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게 계약서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통계도 잘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악기 연주자로 일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요청으로 음성 변조로 들려드리는 점 청취자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공고가 나오면 그 사업들을 따서 또 연주 활동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레슨하고 있고 방과후 수업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봐야겠네요. 일단 연주자시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연주만 갖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근로계약서 같은 건 작성이 되나요? 그런 형태. 시에서 운영하는 데들은 다 되는데 사설 단체들은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계약서를 잘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대보험 보장은 없죠. 사대보험 보장은 없고 그 다음에 생긴 게 예술인 고용보험인데 이게 사실 저희한테 되게 와닿지 않는 제도예요. 대전에서 연주활동과 레슨,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30대 청년은 4대 보험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나마 최근에 생긴 예술인 고용보험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매출 계약하지도 않아요. 고용보험을 든다고 해서 길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돈만 더 떼가는 거예요. 고용보험이 쌓이면서 돈이 없으면 뭐 한 50만 원씩 받아서 쓸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한테는 사실 그런 인지도 별로 없고 이 기준이 되게 몇 달 이상인데 얼마 이하면 그거를 가입을 안 해도 또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계약 기간 늘려서 고용보험 안 떼서 더 페이를 많이 주는 게 이 사람들한테 이득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저희도 페이를 했죠. 제도는 있으나 크게 유명무실한. 정말 탁상 행정이죠. 계약 기간이 연주 당일에 하루 혹은 겨우 며칠 이어질 정도로 짧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달 이상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실과 맞지 않죠. 제도는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프리랜서 노동에 좀 가까웠게 들려요. 맞아요. 완전 프리랜서죠. 어떻게 그 연주자 분들께서는 자신이 프리랜서 노동자라는 인식 자가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 프리랜서고 저희끼리 그냥 넌 직업이 뭐야? 알바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4대 보험, 실업급여 등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은 또 있습니다. 이른바 종교직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은 보통 노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사회적인 보호에서는 아예 제외되고 있습니다. 네. 종교법인에서 일했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4대 보험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없죠? 그렇죠. 일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노동으로 부를 거냐, 아니면 사역으로 부를 거냐인데, 대부분은 좀 사역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이런 거를, 이거 저도 사실 안 썼거든요. 네. 저도 안 썼고, 저도 이런 문제의식?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 쓰지 않았고, 그리고 아마 써야 된다는 생각도 아마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생기는 어떤 사각지대들이 전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일단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를테면 수련의 기간, 뭐 업무라고 전도사들 입장에서는 업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뭔가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삼재 처리가 된다거나 전혀 그럴 수 없는 거고, 뭐 퇴직금이라든지, 근데 그것도 너무 편차가 심하고 기준이 없고.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안정된 삶에 대한 기준도 최소값으로 잡아놓고 있는데도 그마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희생과 헌신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실 전도사들은 약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처럼 보통 인식을 하니까 일하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고. 법과 제도가 있지만 실상은 혜택을 누리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운 상황인 것이라는 건데 사각지대도 많고요. 그렇다면 식사나 뭐 휴식 환경은 어떻습니까? 네, 일터에서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죠. 쉴 새 없이 몰아닥치는 일감을 처리하고 손님들을 맞다 보면 휴식은커녕 식사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네. 학원에서 일하는 청년의 경우 식사 시간이 따로 없고 수업 중간에 잠깐 비는 자투리 시간에 허겁지겁 밥을 해치우듯이 먹어치운다 합니다.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게실도 따로 없는데요. 학생들이 없는 빈 강의실에 잠깐 앉아 쉬는 게 전부입니다. 손님들이 몰아닥치는 미용실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손님 예약 명단을 보고 알아서 융통성 있게 밥을 먹어야 합니다. 5개월 차 미용사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바로 사람들 머리를 만지지는 않고 헤어 디자이너님들의 보조 업무를 맡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실무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환경이 배우는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결은 어떻고 어떤 형태로 잘라야지 어울리고 저희가 나중에 헤어 디자이너가 되면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 옆에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헤어 디자이너를 준비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뒷정리도 물론 다 인턴들이 하죠.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차, 시작 단계이다 보니 머리를 바로 만지지는 않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들의 보조를 맡아가며 일을 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바로 실전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대개 인턴으로 시작해 과정을 밟게 되고 디자이너 곁에서 일을 배우며 업무 보조까지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출퇴근 시간 이런 건 어떻게 되세요? 출퇴근 시간은 저희가 오픈이 10시인데 그래도 30분 전에는 가서 손님이 오기 전에 다 정리를 해놔야 되니까 퇴근은 8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시에서 20시라고만 쳐도 이미 10시간 걸리거든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나요? 없어요. 그 쉬는 시간 있으면 밥은 어떻게 드세요? 그 예약 명단을 보고서 손님이 없을 때 이제 이 뒤에 시간이 조금 남는다 할 때 들어가서 빨리 먹고 나와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염색약이나 그런 거 필요한 거를 다 넣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그 뭐 여유롭게 드시지도 못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계속 손님이 없다고 해도 밖에 나가 있어야 되긴 하니까 대부분 한 10분 정도 안으로 먹는 것 같아요, 다들. 식사 공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미용실 내 창고 같은 곳에서 도시락으로 해치워야 하고요. 손님이 없더라도 밖에서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분 만에 식사를 후딱 끝내곤 합니다. 저는 밥을 느리게 먹는 편이거든요, 되게. 빠르게 안 들어가요, 그게. 점심은 챙겨가는데 저녁은 안 챙겨주시거든요. 아무리 회사에 간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간식이고. 그래서 20시까지 하는데 안 챙겨준다고요? 네. 조금 남겼다가 반을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시간이 좀 덜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좀 먹고 남겨놨다가 저녁에 잠시 또 먹고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식사 그리고 휴식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은 급여 또한 넉넉하지는 않을 텐데요.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의 상황 더욱 열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열정페이라는 말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청년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열정으로 일하길 강요해서 생긴 말이었는데요. 제가 만난 대다수의 청년들은 급여가 만족스럽기는커녕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빡빡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우리 지역 미용실 업계에는 아직까지 열정페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른바 교육비 공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미용사 자격증을 딴 청년의 경우에 실전 경험이 부족하니까요. 미용실 현장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이때 지급되는 급여에서 교육비 형식으로 선공제하고 나머지를 수령하는 식입니다. 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 퇴근하면 10시간 일을 하는데 주 6일 동안 일을 해도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00여만 원 남짓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배우고 원장님들의 눈에 들어가야 하기에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프로젝트로 일을 받게 되면 시급으로 따졌을 때 시급이 한 5천 원 되는 꼴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고문서를 번역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 투입되는 시간은 수십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열정 페이인데 일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뭐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급여를 아예 빼고 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게 대체 어떤 경우입니까? 네, 보험 설계사로 일한 청년의 이야기였는데요. 경력 3년 차이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프리랜서 청년입니다. 예. 경력이 3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네. 프리랜서긴 하지만 회사에 어쨌든 소속은 있으신 네, 건가요? 맞아요. 저희는 위촉 계약직이라고 위촉.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 계약서 같은 건 안 쓰고 이제 위촉하는 서류, 뭐 이렇게 급여에 대한 부분이나 수수료 얼마 받아가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근로기준법상 여러 가지 네. 조건들이 적용이 안 될 대부분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저희는 이제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를. 네. 보험 건별로 오는 거. 건별로. 네. 제가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하다 보니까 개인 시간을 제가 사실 회사에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사실 프리랜서 선택한 거거든요. 반대로 근데 또 이러다 보니까 급여가 어떤 날은 많고 어떤 날은 정말 없고 그래서 이게 근데 생활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 수입이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죠, 사실. 이게 위촉 계약직으로 일하는 형태인데요. 완전한 고용관계는 아니고 각자 개별 사업자와 비슷한 특수 고용직으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달도 있다는 것이죠.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되게 많이 잘하세요.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잘을 하시긴 하는데 일부예요. 일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새로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거의 이제 급여가 없으시고 영원. 한 건도 이제 계약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닌다고 유류비를 주거나 그런 건 그쵸, 없어요. 통신비를 없어요. 주거나 이런 건 없을 거 없어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그쵸.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1년 안 되고서 급여 소득이 없으니까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냥 다른 일을 찾아가시는 편이 많으시죠. 적성에 안 맞거나 처음 일을 시작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어서 수입이 영원이 된다는 것이고요. 일을 하기 위한 유류비나 통신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본급이 없는 조건에서 일을 하기 위해 지출은 지출대로 나가고 그 와중에 계약 건수를 올리지 못하면 오히려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불규칙한 급여. 네. 어떻게 보면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만나러 갈 수는 없거든요. 가서 뭐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고 유류비, 뭐 교통비도 있을 거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영원이라는 거는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약은 했지만 업체에 소속은 되어 또 있지만 업무 중에 발생하는 지출이나 또 기타 여비 등을 노동자가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을 하다가 뭐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럼 이것도 다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네, 특히 플랫폼 업체에서 배달 일을 하는 청년의 경우 사고 위험도 많았고 실제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본 지역의 청년은 플랫폼 배달 경력이 1년 정도 되었는데요. 배달을 하다 보면 특히나 차선을 넘나드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과 위험한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고요. 예. 그러다 한 번은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는 오롯이 개인의 책임이었다고 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쿠팡이랑 배민했었고 배달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많이 해야 또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 이제 빠르게 가려고 제가 막 한단 말이죠. 빠르게 가려고 하다 보면은 뭐 인도도 올라갔다가 뭐 골목길 어디로 들어갔다가 보행자랑 약간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차량이랑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일단은 약간 계속 쫓기듯이 하는 게 힘들고요. 기본 배달 노동자가 다 그렇겠지만 한번 사고가 난 적 있어요. 배달하다가. 네. 제가 이제 물건을 가지고 이제 배달을 가기 위해서 이제 차에 타가지고 정차를 시켜놓은 차를 이제 나가다가 이제 오토바이랑 부딪혔어요. 그냥 보험 처리해서 마무리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사고를 낸 거여가지고 쿠팡이 제 전화를 하니까 좀 사고가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거는 자체 폐기를 하래요. 네, 자체 폐기하고 업체한테, 그냥 고객한테는 자신들이 뭐 연락을 하겠다. 네, 그렇게 좀 해결해서 그거는 그냥 콜은 이제 취소를 해주는 거고. 네, 사고는 제가 그냥 알아서 해결하는 거고요. 이게 뭐 아무리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언정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개인. 네. 다른 사고들도 그런 구조이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보통 다 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는. 중간 플랫폼 업체는 음식을 중개하는 역할만 하니까요. 아무리 일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고 다친다고 해도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예. 배달 실수가 나더라도 온전히 개인 책임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물건값을 제하고 받는 식입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를 펴는 기계에 화상을 입거나 샴푸나 약품의 부작용으로 손, 손목, 팔까지 울긋불긋 독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항상 손에 물을 묻혀야 하기 때문에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머리 피는 이런 기계 있잖아요. 되게 뜨겁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부상을 입는 사람도 되게 많죠. 그 샴푸나 약이 되게 몸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샴푸 독이 올라온다고 손에서부터 이 팔까지 막 울긋불긋하게 올라오거나 중화제라는 약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안 맞아서 그게 독으로 올라오거나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인턴 처음에는 대부분 머리만 감기니까 머리만 감기다 보면 물이 계속 손에 닿고 막 습진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라야 되는데 마를 수가 없으니까 더 핸드크림을 발라도 또 샴푸를 들어가면 어차피 그걸 또 헹궈내게 되고 하니까. 저는 한번 심해졌다가 지금 괜찮아진 케이스인데 제 친구는 한번 심해졌다가 병원에 갔는데 이거는 나을 병이 아니라고 계속 악화만 될 거라고 해서 그냥 빠르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몸으로 일하는 노동을 넘어서서 이제 감정 노동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여러 손님들이나 고용주와의 교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경우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보통 대부분은 문제가 없이 끝나지만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중간에 중개한 보험 설계사들이 지게 되기도 합니다. 회사는 단순히 위촉 계약을 맺었으니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 일하는 현장에서 성희롱성 발언이나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참고 견디는 선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고용이 불안한 신분이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는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홀로 견디고 참고 여러 심적인 불안감이 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한 연구소에서 비정규직 조사원으로 일한 청년의 경우에는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으로 일했는데요. 9개월 이상 일을 하면 상시 지속 업무로 보고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원 취지와 반대로 해석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9개월 이상 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약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이고요. 조사원이나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연구 과제 단위에서 고용이 되는데요. 그 연구 과제에 기본적으로 2달 단위 계약직이고요. 2달을 일하고 나면은 1달을 쉬어야 됩니다. 3달 이상이 될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돼서 비정규직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2달 단위로 끊어서 저는 일용직 신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위촉연구원은 6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연속해서 근무는 할 수 있는데 대신 계약은 6개월 단위고 계약 종료했다가 다시 고용하는 형태고 8개월 이상 연속 고용 시에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치게 다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프리랜서라는 대다수 청년들 역시 수입이 없는 상황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지출 비용들이 발생하는데요. 아무리 평소에 아껴서 저축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쓴다고 하더라도 들쑥날쑥한 수입은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사 수료하고 지금 논문 쓰고 있는데 고급 인력인데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업 참여하는 제 친구들을 보면 최저시급을 못 받는 게 너무 당연한
사회예요, 사실. 저번에 무슨 시급 5,000원짜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작년에요? 그게 왜냐면 프로젝트로 들어오지 이게 시급이 있어서 들어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죠. 이렇게 싸게 해도 다 하니까. 일을 그만둘 때도 부당한 경우는 계속됩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인 해고 통지가 날라오곤 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청년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도 법의 좀 보호라든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노력들은 없었을까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뭔가 같은 역량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회나 모임이라도 있으면 자기 주장이나 항의라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전혀 모임이나 연대가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노동자라는 인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권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또 각자가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힘을 하나로 모으기도 대단히 까다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지역 비정규직 또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지역의 그 청년 노동의 현실을 들어봤습니다. 현장에서 인터뷰하시면서요, 선재 씨, 노동자들이 가장 전하고 싶었던 또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사실 청년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 자신이 하는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 그러기 위해 업계의 표준이 되는 일의 조건과 규정들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법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왔던 노동의 상식을 지금의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 매년 11월이 되면 1970년 11월 13일 분신안과 전태일 열사가 떠오르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을 남기고 열사는 세상을 떴습니다. 열사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이 뚫어놓은 작은 바늘구멍을 넓혀달라며 부탁의 말을 남겼습니다. 2023년 그 작은 바늘구멍은 과연 얼마나 넓혀졌을까요? 청년 노동자들을 만나며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시민일보 우리 지역의 프리랜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선재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 잔나비의